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발표됐던 P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4%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3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머물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매물을 추리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매도세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0일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하락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반등하려는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쉽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민간의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전망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의 경제 전망은 상저하고입니다.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관측인데요. 정부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1.8%입니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KDI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2%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품 수출과 또 부진했던 건설 투자 부분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도 1.5%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역시나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8월호에서 경기 둔화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0.9%에 그쳤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반기보다는 경제 성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상저하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없을까요? 다소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 하방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수출 부분이 아직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달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13.5%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지금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하반기가 시작됐던 지난달도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가 빠졌습니다. 특히나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지금 12개 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던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더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기 둔화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 수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고 하죠.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개인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출 규모가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부에서 한은에 지급한 대출 규모에 따른 이자액만 해도 1,1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6월까지 이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가 55조 4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 부분을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을 꿔서 일단 재정을 집행을 하고 이후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이를 다시 되갚는 구조,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한도는 50조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빌리고 또 꾸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부의 대출 규모는 100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현재는 일단 상환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13년 만에 한국은행에 가장 큰 돈을 빌려다 쓴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 이유는 세수 부족이죠.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이 워낙 고공행진하면서 호황기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반도체 수출 부문도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치는 세금 규모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반면에 현재는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출 감소세도 이어지는 데다 건설 경기도 좋지 않다라는 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 원 규모로 나타나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39조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인데요. 세수 진도율도 44.6%에 그쳤습니다. 즉 올해 들어와야 할 세수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지금 거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이건 2000년 이후 지금 최저치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한은에서 이 차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그리고 많이 빌리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차입 기간이 15일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렸다가 갚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정부는 매달 차입금 규모를 늘리면서 돈을 빌리고 갚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건 매한가지다. 이런 분석 그리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2차 전지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를 15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 전지 테마주 상장지수 펀드인 타이거 2차 전지 ETF의 구성 종목 33개를 살펴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14조 5,08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수 규모 4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러브콜을 얼마나 뜨겁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지금 2차 전지주의 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 상황은 최유정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나 싶었는데 다음 날 발표된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투심이 다시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주 연속 주간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내일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다소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양 시장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으로 시작해 장중 한때 2,592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키워나가다 현재는 1.12% 하락한 2,56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같은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9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2,688억 원, 1,596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51% 빠진 상황인데요. 장중 한때 908선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다 현재는 900선이 무너진 89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장 초반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848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역시 1,66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2,763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인데요. 초전도체 관련주, 학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고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오늘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맞고 새로운 강자성체조 맞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붙인 모습입니다. 먼저 덕성. 전거래일에 2%대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비스 역시 전거래일에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면서 3,5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남 오늘 오전에 장중 한때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4%가량 상승한 7,69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빠진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MSCI에 편입이 되면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4.28% 하락한 4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DNF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경영권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반동한 바 있죠. 하지만 오늘 다시금 하락세 보이면서 8% 넘게 빠진 2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분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놓은 JYP 엔터의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JYP 엔터는 지난주 분기 최대 수준의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JYP 엔터와 SM,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혼조세 속에서도 엔터주의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동안 잘 나가던 K엔터주가 오늘은 주가의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네, 연초부터 쭉 상승세를 이끌어온 종목군들 우리가 꼽아보자면 몇 개 없죠. 일단 2차 전지가 있을 수 있고 지난 한 4월 이후에는 반도체가 또 굉장히 불을 뿜었고 연초에 움직였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다시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주와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 두 가지는 큰 변동성 없이 그래도 대장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상승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도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소위 빅세븐, 빅테크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죠.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도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소위 주도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국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주도주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엔터주라든지 그다음 로봇주와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고밸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MSCI 같은 그런 이벤트도 마무리되면서 변동성이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초 체력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면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가 좀 상승률이 돋보였었는데 지금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증권가 예상치를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JYP 엔터 기초 체력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에는 저는 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JYP 엔터가 지금까지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2022년 이후로 정말로 꾸준하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일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죠. 그래서 마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마진율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밸류는 더 끌어올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MSCI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러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자체가 해당 종목을 끌어오는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번에 이제 실적에 약간 어닝 미스를 한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제작비와 판관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래 그림을 위해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앨범 하나에 600만 장 나가는 엄청난 그런 아티스트가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 정도가 음악을 다 자체 생산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드는 그래서 고마제를 낼 수 있는 그런 핵심 아티스트가 600만 장 이상의 그 앨범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상승 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의 핫한 이슈에서는 좀 뒤로 밀려 있지만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5만 명 정도의 그런 아레나를 쉽게 표를
다 쓸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와이스가 우리 이제 생각에는 잊혀졌지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오히려 엠믹스라든지 엑스너리 히어로즈라든지 이렇게 새로 데뷔시킨 4세대가 잘 되지 못했죠. 다른 곡과는 다르게.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4세대 쪽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3세대 두 아티스트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 아티스트를 키우면서 일단 제작비와 판관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분기와 4분기 실적에서 성장이 꺾이지는 않겠지만 마진율이 꺾인다면 네.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SCI 수급 이슈가 이제부터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MSCI에 편입된 종목군들 오늘 다 살펴보시면 다 급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 이슈와 그다음에 이익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정점을 지나고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도 올랐었고 MSCI 이슈로 인해서도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젠 다시 비용적인 측면에 좀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뉴진스 기대감에 따라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주가는 그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가 연기된다라는 소식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등 포인트는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하이브 핵심 포인트는 대장주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엔터주를 말씀드릴 때 뭐 종목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작년부터 JYP만 밀었기 때문에 네. JYP를 넘버원이라고 꼽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꼽자면 하이브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하이브 핵심 포인트는 가장 큰 시가총액의 가장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받아왔다는 거죠. 네. 좋은 실적은 당연한 거고요. 성장 속도도 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BTS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주가가 급락했다가 BTS도 지금 개별 멤버별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뭐 뉴진스는 놀라울 정도로 이제 앨범 하나 내면 다 차트에 줄 세우기가 될 정도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의 성과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도 JYP랑 똑같다는 거죠. 높은 마진율과 높은 성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 뉴진스에 과연 뭐가 있느냐. 동일하게 JYP와 하이브가 다 미국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인데 둘 다 성공 여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하반기에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미국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하이브나 JYP 엔터에 대해서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추격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진다면 오히려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왔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중립 관점으로 변화했고요. 아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 두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 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거는 정확히 틀린 질문이죠. 대장주가 꺾이면 해당 업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꺾였는데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장주가 꺾여 내려가면 해당 업종 자체의 전체 모멘텀이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탄력이 줄어들고 대장주의 추세가 이탈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대장주에 꺾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대장주가 꺾이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을 사서 뭔가 이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JYP 엔터와 더불어서 하이브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고성장과 고마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 부담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 진출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6년 5개월 만인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여행과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섹터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 리오프닝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도 뭐 전체적으로 대장주 중심으로는 다 강한 모습이죠.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해서 카지노주 전반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주도 일부 움직이고 있고 항공주, 화장품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얼마나 숫자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초반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초반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엔 이런 속담이 있죠. 금 같은 9월, 은 같은 10월. 그래서 9월 달의 연휴가 가장 길고 그래서 그때 해외 여행객이 가장 늘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또 쌍십절을 중심으로 해서 연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연휴가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또 금 같은 9월, 은 같은 10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구간에 앞서서 이제 이런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뭐 시트립에서도 10배 이상의 늘어난 문의가 오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관련된 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대장주들은 이미 중국인들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비용 조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재가 여기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는 뭐 당분간 강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대장주가 다시 거래를 실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중국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돈을 얼마나 쓰는지의 숫자가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간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종목을 너무 벌려서 사시기보다는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좀 시기적절하게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카지노주의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큰 만큼 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의 오늘 주가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데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를 상승한 요인과 또 기보유자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카지노의 핵심 포인트는 뭐 면세점이랑도 큰 맥락에서는 같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즉 일본인들이 꽤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실적이 제한적으로 올라간 것은 일본인들은 와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VIP들이 와서 뭔가 크게 돈을 써줘야 카지노의 실적이 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객단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국의 큰손들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문이 열리면 중국의 큰손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카지노는 윗방향은 더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큰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숫자를 확인했을 때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주지 못했다면 뭐 주가는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대가 극대화되고 있는 지점이니까 아마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조금 더 매수의 관점을 한번 늘려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롯데관광개발보다는 마지막에 말씀드릴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저희가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카지노주 기대감이 큰 만큼 그만큼 숫자가 나올지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관한 입장도 조금 달라졌죠. 사실 중국 내에서도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리오프닝이 다시 되지만 예전만큼의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오프닝주에 대한 전략도 다르게 짜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말씀하신 게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전만큼 올 수 없고 예전만큼 돈 안 쓸 거다라는 데 100% 동의하고요.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예전의 고점만큼 가긴 어렵다.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는 얼마나 빠졌는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는 이미 중국인들이 안 온다는 생각에 이미 바닥에 바닥을 파서 뭐 많이 빠진 종목은 4분의 1 토막, 뭐 그보다 좀 덜 빠진 종목은 한 3분의 1 토막 정도로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예전에 한 절반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예전보다 돈을 한 60-70%밖에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은 정말로 숫자도 확인해 봐야 되고 중추절 연휴 이후에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그 이전까지는 좀 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땐 뭔가 시장에 남아있는 자금들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 이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전만큼 가긴 어렵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9월 달, 10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라든지 국내에 돌아다니는 중국 그 관광객들의 그 버스, 네. 그래서 관광버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감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탑픽 종목 카지노주 중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롯데관광개발보다 좀 더 파라다이스는 지금 뭐 리조트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실적을 되돌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고객들을 많이 당겨서 그래도 숫자상, 고객의 숫자상으로는 많이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폭발력은 나오지 않았다. 즉 소위 VIP가 별로 안 늘었다라는 게 주가가 정체됐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VIP들이 정말 돌아온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는 저는 파라다이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좀 더 리조트의 사용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익성의 개선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이 종목은 현재 가격 즈음에서 뭐 한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즈음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로서는 과거만큼 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PB 한 1.5배 정도가 제가 타겟으로 볼 수 있는 목표 가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가격이 한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자리에서 거래를 치렀던 지점이 15,000원 부근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절가를 뭐 생각해 보시면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델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혼돈을 마주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삼국 공조의 새로운 국면 속에 기대되는 호재와 또 중국 경제 암운이 국제 경제에 미칠 파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난제까지 더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뭐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성장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의문점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말하신 대로 지금 중국 경제 3대 악재가 있죠. 부동산, 그다음에
민태라 그래서 공공기업 육성하자. 사기업들 이거 뭐 하더니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도 동력이 굉장히 약해 있어요. 중국도 67%에서 70%가량의 GDP가 내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수출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이 이렇게 3대 악재들이 지금 혼합해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D의 함정에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다. 디플레이션도 있고 적자. 지금 뭐 지방 정부의 적자가 굉장하죠. 그다음에 부채, 데피시트, 뎁,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다운턴이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현상으로는 그러다 보니 뭐 그럼 뭐 알아서 뭐 잘 자기네들이 부양책 쓰면 되는데 중국도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머니의 어떤 흔적들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인도로 가고 또 글로벌 중국 증시에 있던 돈들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국이 진짜로 회복 동력을 많이 잃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골이 됐다는 이제 평까지 나오고 뭐 잃어버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지금 경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D의 함정에 빠져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자본 유출되는 것도 악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중국의 상황이 좀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중국 정부의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이례적으로 경고성 멘트를 좀 제외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중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우리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지금 5.5%가 지금 목표치지만 과연 그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 중국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1%가 내려오면요 우리나라는 0.8%의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다 인플레이션 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마이너스 3, 0.3, 마이너스 4.4 이러니까 여기는 뭐 가격이 안 오르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뭐 재고가 많다는 소리예요. 네. 그다음에 국내 국내 소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소매 판매는 지금 증감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뭐를 중국의 기업들이 실수를 했냐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전 세계의 물건 뭐 어마무시하게 팔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이게 딱 멈췄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내부 소비가 국내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저축은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와는 다르게 돈을 안 써요. 중국 국민들이 뭐를 지금 생각하냐면 코로나19 똑같은 거 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굉장히 안 하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길을 가는 거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냐, 인프라를 지금 늘려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간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업률이 지금 뭐 20% 얘기하면은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등등의 지금 악재들이 굉장히 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외국 기사 중에 재미난 제목이 뭐냐면 중국 경제 뿌리부터 썩고 있다. 이런 지금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우리는 중국의 어떤 활발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굉장히 의구심, 그다음에 빨리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시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뿌리부터 썩고 있다면 이미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 지도부의 70년 비밀 회의라고 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죠. 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의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자, 베이다이어 회의는 이제 비밀회의입니다. 비밀회의고 지금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뭐 그쪽에서 정황으로 봐서는 8월 4일 날 시작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성격이 여기 보시면 중국 최고 지도부들에 모여서 뭐 그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특히 인사 문제를 지금 성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베이다이어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확정짓는 회의를 베이다이어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최고 지도부가 모여서 의논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진핑 1인 체제를 더 강고히 하는 부분들이겠어 옛날처럼 어떤 거기서 역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하는 것보다 한 박자 쉬어가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쭉 이제 나온 것들을 보시면 1985년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회의를 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진핑 1인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베이다이어에서 사실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경기부양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가만 치중이 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요. 과거에 이런 뭐 베이다이어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단골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고 지도부 그다음에 국가의 원로들 이번에 한 분도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왔을 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딱 채를 잡고 가는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만들고 있느냐 지금 읽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다른 때와는 조금 파급력이 굉장히 지금 약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발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중국이 이제 뭐 관광객 우리나라에 이제 문호를 열고 이러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76개국을 했어요. 근데 76개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려는 걸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아시안 게임 하기 위해서 문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여러분 편승을 하셔갖고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테마주 순환장이기 때문에 중국 거 열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될 것 같아.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편도되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뭐 중추절에 중국 분들 많이 오실 거 기대하잖아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부터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해요. 네. 안방에서 텔레비 틀고 그거 본다고요. 과거와 같은 그런 실적을 갖고 갈 수 있는 9월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발 수혜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긴 안목에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냐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뭐 빌미를 안 주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살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를 봐서는 연내에서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없이 지금 하고 있던 거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개연성들이 높아져서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시진핑 1인 체제로 나타나는 만큼 과거와는 회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문을 열고는 있지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제는 어떤 걸 좀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뭐 지금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양안 문제, 그다음에 또 이 뭐 남중국해에서의 자유여행 뭐 등등이 의제로 뽑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 국가 정상 간의 이 일정들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9월 4일부터 7일까지 아세안 정상회담인데 그때 기시다 총리하고 뭐 리창 총리하고 지금 만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전에 8월 18일부터는 한미일 지금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결국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지 이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냐면요. 11월 12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다 모여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는 정치의 계절이 왔단 말이죠. 대선. 11월 12일 날 에이펙을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유치한 이유도 딱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를 앞에 두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미일 중까지를 봤을 때 거기에 역학관계는 11월 달까지 가야 큰 모습이 나오고 서로 이렇게 뭐 툭 쳤다가 빠졌다가 서로 견제하는 얘기, 그다음에 뭐 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은 안 하지만 말로 하는 부분. 지금 G20도요. 지금 저 9월 9일 날 있고요. G7도 지금 일본에서 10월 달에 또 열려요. 등등의 외교적인, 그다음에 정치의 계절이 온 것까지 다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11월 달까지 가야 여러분들 어떤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중국의 어떤 수혜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기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정상회담을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여기 하나가 빠졌죠. 한미일이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뭐 작년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에서 잠깐 만난 이후에 그때 초청을 했단 말이죠. 네. 방한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성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기폭제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올까요? 지금 뭐 그 부분들은 하여튼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제를 갖고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플러스 중에 플러스고 양국 간의 수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뚜렷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11월 정도는 돼야지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뭐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수혜 섹터는 있을지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국 안보 협력체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유럽에는 나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아태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 협력체가 아주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뭐 오커스라든가 코드가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 안보 협력체가 나와서 나토와의 협력을 함으로 해서 동맹국 외교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의 지금 속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한국의 위상이라든가 또 한국의 어떤 공급망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득이 되는 부분들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안보 체제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이제 캠프 데뷔에서 첨단 기술, 공급망, 특히 AI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바라는 제 유계 통신, 우주 이 위성을 통한 뭐 유계 G6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손을 내밀었다가 또 놨다가 이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닌 것 같은 게 중국이 또 세계 1위 소비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내재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런 많은 정상회담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반도체주의 어떤 강세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특히 방산 네. 요새 자동차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동차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뭐 미국 갔다 오고 뭐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좀 왔다 갔다 할 때 나왔던 그 수혜주들 그게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지금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방산, 원전,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건 그때요. 이
일론 머스크가 네. 한국에 한번 오라 그랬고 그래서 뭐 기가 팩토리 만든다 그랬는데 요번에 그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기가 팩토리 한다는 것이 어떤 실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한미일 뭐 3자 회담이 있습니다만 따로 한국, 미국, 한국, 일본의 정상회담도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 간에서는 뭐 이런 방안도 있지만 굉장히 첨단 기술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엔터주는 실적 발표 모멘텀 둔화에 대응을 해야겠고요. 중국의 관광객 회복에 따라서 파라다이스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중국 소비주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